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법제론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20회차 기출문제 후반부 마지막 12문제입니다. 64번 문제 기초연금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입니다. 이 정지하고 상실과는 달라요. 상실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적을 이주했어요. 국외로 이주했습니다. 국적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이건 상실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의 주요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법에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법에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가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래요. 그럼 이건 정지입니다. 정지. 교도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가로, 사망한 게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요. 여러분 실종됐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행방불명됐다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실사유입니다. 상실사유, 국외 이주라든지 그 다음에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체류기간이 있습니다. 자, 외국에 나가 있어요.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외로 이주한 게 아니라 국외 체류를 잠깐 하는 거예요.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럴 때는 정지다.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정지 사유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공공부조법에 국기법이 한 문제 나왔고 의료급여법이 한 문제 나왔고 이것도 공공부조잖아요. 그래서 기초연금법 나왔는데 그것도 한 문제. 자, 공공부조의 긴급복지지원법이 또 한 문제 나왔네요.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뭐하고? 신고하고. 이걸 신고의무자라 하죠. 신고의무자. 자, 신고하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고해야 되는 신고의무자. 첫 번째 의료기관의 종사자 신고의무자 맞습니다. 고등교육법의 직원이니까 교직원이죠. 교직원, 네, 신고의무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도 신고의무자에 들어갑니다. 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가능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런 것들은 인간문화재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신고의무자에 듭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 교육도 받아요. 이런 분들은.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국기법 한 문제, 의료급여법 한 문제, 기초연금법 한 문제, 긴급복지지원법 한 문제. 여기까지가 공공부조 법률. 이렇게 법제로는 딱 세팅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이 많이 나오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국민건강보험법이 나온 거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사회보험법들이 쭉 나오겠죠. 자, 이걸 우리가 보통 심평원이랍니다. 심평원이라고 하거든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힌트. 심사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평가하는 곳이에요. 이게 힌트예요. 아셨죠? 그럼 찾아볼까요? 평가. 없네요. 심사평가가. 답은 1번.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알았죠? 심평원이 하는 것이 의료급여에 대한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한다. 심평원입니다. 자, 여러분 가입자의 자격관리라든지 보험급여의 관리라든지 급여비용의 지급이라든지 보험료를 부가 징수하는 것. 이거는 건보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건강보험이 한 문제 나왔고 심평원. 자, 이제는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반, 장, 유, 노가, 연금 받았다.
이렇게 외우라겠죠.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이에요. 자, 노령연금 들어가 있고요. 장애인연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애급여 아니에요. 장애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반환일시금 있어요.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답은 4번이에요. 외우십시오. 외우시면 됩니다. 자,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은요. 장애인연금법에 있어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급여, 이거는 산재보험에 있어요. 산재보험에 장애급여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68번 문제 들어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입니다. 산재보험법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업무상 재해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 장애가 나오면 안 됩니다. 산재는 장애가 아니라 다쳤기 때문에 장애라고 써야 됩니다. 자, 보험급여에는 간병급여 있습니까?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왜 느닷없이 나오나요? 실업급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용보험에 있는 거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있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있다. 근로복지공단, 네,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달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법인으로 한다. 공단은 특수공법인이에요.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다 특수공법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퇴근이죠. 취업과 관련해서 당연히 출퇴근이니까 취업이란 말이 들어가고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에 이동하는 거죠.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거죠. 이것을 출퇴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자, 요양급여는 자, 내가 근로자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죠. 약을 받을 수 있죠. 오케이, 이게 요양급여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그렇습니다.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요양급여입니다. 사업주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사업주라는 말로 시험에 출제된 걸로 알거든요. 사업주에게 주는 게 아니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받는 거예요. 됐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69번 문제 들어갑니다. 고용보험법입니다. 사회보험 중에 하나, 옳은 것 찾기. 자, 고용보험법입니다. 고용보험 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 운영합니까? 이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죠.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관장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 운영합니다.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가 있는데 그것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어떤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해서 국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고 취업촉진수당의 종류가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암기법, 이광조 직업 네 가지거든요. 자,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여기 나왔죠. 구직급여 아니에요. 구직급여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별개예요. 예전에 취업촉진수당의 단독 문제로 구직급여가 아닌 걸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구직급여 여기 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그 다음에 광역구직활동비, 그 다음에 조기재취업수당,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실업이란입니다. 자,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아니요.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게 실업자잖아요. 나 근로의 의사 있어. 나 능력도 돼. 근데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야죠. 없어가 아니라 일용근로자 따라하세요. 일용근로자는 1. 시작. 일용근로자는 1. 그래서 1개월입니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치 문제 조심하라고. 숫자 문제가 많다. 답은 2번입니다. 70번 문제 들어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옳은 것 찾기. 자, 건강보험 나왔죠. 국민연금 나왔죠. 산재보험 나왔죠. 고용보험 나왔죠. 장기요양보험. 5개 보험이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되게 법령에서, 법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정책에서도 등장하고요.
자,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자, 또 숫자 나왔잖아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제공하는 시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 여러분, 비용 청구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요양기관은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주는 거죠. 의사에게 주듯이. 자, 시도지사 자리에 이 건강보험공단이 들어가야 돼요. 노인 등이란 노인인데 왜 65가 나와야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차로스,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것도 숫자 문제. 그 다음에 재가급여, 방문요양 맞고 방문목욕 맞고 특별연금급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가 세 가지죠. 시설급여, 그 다음에 재가급여, 그 다음에 특별연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가급여와 특별연금급여는 별개예요, 별개. 재가급여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가 됐나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사회보험법이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 이런 것들이에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번엔 출제가 됐어요. 청소년 한부모, 숫자 가로넣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24요. 24세 이하의 못 또는 부 맞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24.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 가족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 가족이잖아요. 한부모 가족의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녀 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혼했을 때 자녀 양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그걸 판결하잖아요. 그러면 자녀 양육비를 산정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마련해야 된다. 한부가족지원법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 시 이걸 적극 활용하라 이거예요.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진단 당연히 실시할 수 있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이게 힌트인데요. 자, 이 법에 보면 복지자금 대여가 있어요. 복지자금 대여, 주사의료, 암기법이에요. 자, 복지자금을 대여해 준다. 일종의 융자입니다. 융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택자금 대여해 줍니다. 두 번째 사업자금 대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대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동교육비. 교자가 아동교육이에요. 아동교육비 지원해 줍니다. 저기 아동양육비잖아요. 아동양육비는요, 이건 복지급여예요. 무상지원하는 복지급여. 아동양육비는 복지급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72번. 자, 72번 문제 노인복지법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법 한 문제, 장애인복지법 한 문제, 아동복지법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어요. 자, 노인복지법 나왔어요.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요. 주거복지시설에 해당되죠. 주거복지시설에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자, 입소 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네, 맞습니다. 이 수치 알아놓으라겠죠. 65가 아니라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의 자격증은 누가 줍니까? 시도지사가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소합니까? 시도지사가 취소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탈락.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노인학대. 자, 그 다음에 일자리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세 가지인데요. 일, 인, 취업. 암기법. 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노인 인력개발기관, 취업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취업알선기관. 이렇게 해서 1인 취업.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1인 취업. 시작.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1인 취업. 이렇게 해보세요.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건강진단 보건교육 실시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65세 이상이 경로 우대 대상이에요. 그래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지역적인 지문들에 해당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73번 문제. 장애인복지법 나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로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재외동포라고 하잖아요. 재외동포 일종의 이제 뭐 외국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나 아까 했던 난민 인정자나 이런 분들은 장애인 등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난민 인정자도 가능합니다. 맞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기 보면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나왔거든요. 5년입니다. 5년. 자, 블라블라 종합계획 나오죠. 모두 5년입니다. 5년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고, 자, 블라블라 종합계획은 5년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자, 이게 장애 실태조사 보이시나요? 이건 3년마다. 장애 실태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장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다 숫자예요. 숫자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5번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설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장이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최저 기준은 여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가 보통 시설 평가 기준이 서비스 최저 기준이잖아요. 시설 평가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시설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난민 인정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재외동포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 들어갑니다. 74번 문제는 아동복지법이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여러분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한 문제씩 나왔죠? 이게 추세예요, 추세. 자, 시군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3년마다 점검하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매년 점검하는 거예요.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군구에 두는 아동위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명예직이거든요. 자, 수당 지급할 수 있어요. 명예직이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에 둔다. 탈락. 자, 그 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이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팔로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동학대, 그 다음에 가정위탁, 그 다음에 입양 이런 업무들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많이 이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아동복지시설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여기 중요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장이 아동의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15세 이상이에요. 아이가 틀렸어요. 15세 이상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장이 이제 자립지원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도 하고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또 그걸 짜요. 지역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제 뭐 시도를 올리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참고하시면 돼요.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몇 세 이상? 15세 이상.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것도 숫자잖아요. 그래서 숫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알아야 이번에 법제 문제를 좀 풀 수 있었다.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하는 건데 출제 비율이 좀 높은 편에 들어가요.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역사회복지론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상입니다. 아주 지엽적이죠.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모금분과실행위원회도 있거든요. 모금분과실행위원회도 그래요. 모금분과실행위원회도 20명 이상의 위원입니다. 이것도 같이 적어 놓으세요.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각각 20명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금분과실행위원회도 20명 이상의 위원이다. 이내가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금회가 모금을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모금액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이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경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부금품 기부자는 배분 지역이나 배분 대상자나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부자니까 지정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 있지요.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MBC, KBS, SBS 이런 언론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불ույ토끼 성금하잖아요. 12월에서 1월 사이에 그거 다 언론기관의 명의로, 계좌 명의로 넣습니다. 그래서 모금 창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여러분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니에요. 재원이죠, 재원. 모금회니까 재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자체는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자, 모금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에 재단법인의 사항을 규정을 준용해서 거기에 따르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자체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이것도 알아놓으셔요. 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제로는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 3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나오고 나머지가 다 강론이에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느낀 점, 사회보장기본법,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 이게 잘 안 나오는 건데 이번에 2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법도 이제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 관한 법률, 그다음에 사회보험 관한 법률,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 다음에 사회공동모금회 한봉화주치금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정신보건법이라고 했던 거, 그것도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그걸 간단히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은 없지만 그 내용도 출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고 2022년에 기출문제를 모두 완결했습니다. 2023년 다가오는 21회 시험에서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략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개수로 120개 이상의 합격이니까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잡는 과목은 5과목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5과목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는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